새벽 2시 정은혜의 아파트의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 똑똑, 똑똑똑똑. 처음엔 조심스럽던 소리가 점점 급박해지고 있었죠. 은혜는 잠에서 깨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혜야, 은혜야, 나야. 문 좀 열어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쌍둥이 언니 은주의 목소리인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큰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죠. 은혜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은혜의 눈앞에 나타난 은주 모습에 숨이 콱 막혔습니다. 언니 은주가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 끝은 터져서 피가 마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팔뚝에는 크고 작은 멍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은혜야, 나 죽을 것 같아서 왔어. 너무 무서워. 은혜는 언니를 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되고 새로운 상처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언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준호야. 시어머니도 그렇고. 은주의 대답에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준호는 은주의 남편이었고 재벌가 이세로 재력가입니다. 언론에서는 늘 모범적인 부부라고 칭찬했고 은주 역시 행복해 보였거든요. 형부가 왜? 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씩이었어. 술 마시고 와서 화가 나면 밀치고. 그 정도였지.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시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밥 먹을 때마다 이것도 못 먹겠다며 음식을 집어던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말대꾸하면 감히 말대꾸한다고 뺨을 때리고. 은주의 말을 들으며 은혜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최근에는 준호가 음식에 섞어서 이상한 약을 먹였어.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도 잘 못하길래 약에 대해 알아보니 수면제였어. 그것도 엄청 독한 걸로. 약을.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까봐 그런 거야. 나를 집에 가둬두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은 정말 죽을 뻔했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갈비뼈 부분에 시퍼런 멍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발로 차서 내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나를 계속 발로 찼어. 시어머니는 옆에서 더 세게 차라고 버릇없는 년을 혼내줘야 한다고 부추겼어. 은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쌍둥이 언니가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언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참고 있었어? 누가 믿겠어? 재벌가 며느리가 맞는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무서웠어. 정말로 죽일 것 같았거든. 은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호는 술 마시고 쓰러져 자고 시어머니도 약 먹고 잠들어서 이때가 기회구나 싶어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거야. 갈 곳이 은혜 너밖에 없어서 여기 온 거야. 은혜는 언니를 꽉 안아주며 마음속을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언니가 당한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언니, 이제 안전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은혜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가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은혜는 언니를 침실에 눕히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장교 출신답게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기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등과 허벅지, 복부에까지 온통 멍들이 가득했는데 어떤 것은 시퍼렇고 어떤 것은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언니, 이게 다 언제부터 이런 거야?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어. 처음엔 정말 사소하게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청소가 덜 됐다고. 그런 이유로 시작됐지. 은주는 천천히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우리가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걸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늘 말했어. 은혜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죠.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반찬 20가지가 돼야 되는 아침상을 차려야 했어. 시어머님은 하나라도 맛이 없으면 이런 것도 못하냐고 소리 질렀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나를 감싸주는 척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더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나한테 풀었어. 형부가 그때부터 때렸어? 응.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어. 그런데 점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한 번은 골프채로. 은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신우이도 만만치 않았어. 자기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늘 무시했지. 내 화장품을 몰래 버리고 옷을 찢어놓고 그러면서 언니가 관리를 안 해서 오빠가 그러는 거라고 했어. 은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 안 했어? 한 번 시도했어. 그런데 준호가 미리 손을 써놨더라고. 경찰이 와서는 오히려 나보고 부부싸움에 경찰을 부르면 어떡하냐고 했어. 준호는 그 지역 경찰서장이랑 골프 친구거든. 병원도 마찬가지야. 준호네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넘어져서 생긴 거라며 타박상이라고 진단서를 써줬어.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약을 먹였어. 뭐, 언니가 임신을 했었어? 응, 작년에. 너무 기뻤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한 희망이었거든. 아기가 생기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설마. 맞아. 낙태약이었어. 나도 나중에 알았어.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유산됐다고. 의사가 약물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준호가 의사 입을 막았나 봐. 시어머니가 아직 이르다고 준호 회사 일이 바쁜다고 낙태약을 먹였던 거야. 약 때문인지 준호에게 맞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를 보냈어. 은혜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더 심해졌어. 내가 우울해하니까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면서 정신과 약을 먹였고 그 약 먹으면 하루 종일 몽롱해서 저항도 못했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약인데. 은혜는 간호장교 시절 정신과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의 계획이야. 우연히 준호 서재에서 서류를 봤어. 은주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 계획? 1단계는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2단계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3단계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마지막은 사고사로 위장한다고. 은혜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야. 준호랑 결혼할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재산 일부를 내 명의로 해줬거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시어머니는 없는 집년이 우리 돈을 노린다고 했어. 언니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한 500억 정도. 아버님께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근데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준호한테 가니까. 은혜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은주를 이용하고 버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 알고 있어?
응.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그들 편이야. 내가 맞는 걸 봐도 모른 척하고. 한 번은 나가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말하겠다면서 협박했어. CCTV나 증거는? 집안 CCTV는 준호가 관리해서 내가 맞는 장면은 다 지워버려. 핸드폰도 감시당하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운전기사가 따라다니면서 누구 만나는지 다 보고해. 은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녹음이나 일기라도. 일기는 매일매일 당한 일들을 적었어. 혹시 내가 죽으면 증거라도 남겨야 하니까. 일기는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놨어. 은혜는 언니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증거를 남기려 했다니. 오늘은 내가 도망치려는 걸 눈치챘나 봐. 어제 몰래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하는 걸 운전기사가 봤대. 그래서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은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집을 배신하려 했다면서 머리채를 잡고. 그만, 언니. 더 이상 말하지 마. 은혜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서 살았는지 더 이상 안 들어도 충분했습니다. 은혜야, 나 이제 어떡해? 도망쳐도 찾을 거고. 돈도 다 막혀 있고. 너무 무서워. 은주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은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하려고? 그 집 권력이 얼마나 큰데. 은혜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얼굴이 똑같잖아. 내가 언니인 척하고 그 집에 들어갈 거야. 뭐? 은혜야, 무슨 소리야? 위험해. 그건 안 돼. 나는 언니와 달라. 간호장교 출신이고 호신술도 할 줄 알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난 그들이 예상 못한 변수야. 은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들이 언니한테 한 짓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서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언니는 내 친구가 운영하는 쉼터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끝내고 올게. 은주는 동생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은혜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다니. 너도 나처럼 맞을 거야. 그리고 나를 없애기 위해 계획도 세운 사람들이야. 위험해. 나 군대에서 별의별 인간들 다 봤어. 이런 쓰레기들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야. 은혜는 언니를 안심시키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준호 감은 감히 내 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새벽 5시 은혜는 언니를 친구가 운영하는 여성 쉼터로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내 군대 동기가 운영하는 곳이라 믿을 수 있어. 언니와 작별하며 은혜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끝내고 데리러 올게. 은혜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니의 화장품으로 멍도 만들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은주가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언니처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정말 은주와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눈빛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은 늘 불안하고 주눅 들어 있었지만 은혜의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기를 해야 해. 언니처럼 약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해. 은혜는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눈을 내려서 뜨고 어깨를 움츠리고 목소리도 작게 몇 번 연습하니 꽤 그럴듯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혜는 최준호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은주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안으로 들어서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 강명숙이었습니다. 고급 실크 가운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디 갔었니? 강명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잠시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은혜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을 쐬?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그때 계단에서 최준호가 내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지만 은혜의 눈에는 그저 언니를 괴롭힌 악마로만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공원에. 공원? 네. 잠이 안 와서. 준호가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나를 똑바로 봐. 은혜는 내심 당황했지만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때 강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들어와서 아침이나 차려.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는 가정부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은혜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외면했습니다. 은혜는 언니가 얼마나 외롭게 지냈을지 실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각종 고급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은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단체 급식을 담당했던 경험으로 20가지가 넘는 반찬과 함께 완벽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강명숙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제법이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중에 시누이 최미영이 나타났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는 은혜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언니 돌아왔네. 어젯밤에 도망간 줄 알았는데. 미영아.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온 집안이 난리였는데. 은혜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이 집의 역학관계, 각자의 성격, 약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죠.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은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은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재에 들어서자 준호는 문을 잠갔습니다. 은혜는 내심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미안하게 됐어. 내가 좀 과했지. 과했다고. 언니를 거의 죽일 뻔했으면서? 은혜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난 너를 사랑해. 알지? 준호가 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혜는 몸서리치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숨기는 거요? 없어요. 정말? 어제 은행에 갔다던데. 역시 감시당하고 있었구나. 아, 통장 정리하러 갔어요. 용돈이 떨어져서. 용돈? 네가 돈이 왜 필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호가 갑자기 은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망가려고 했지? 은혜는 아픈 척하며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아니에요. 정말로. 너 같은 년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나라 어디를 가도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준호가 손을 놓자 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 착하지. 원래 이렇게 순종적이어야 해. 준호는 서랍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약을 먹어. 비타민이야. 내 건강을 위한 거니까. 은혜는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상한 약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지금 먹어. 준호가 물을 건네며 지켜봤습니다. 은혜는 약을 입에 넣은 후 혀 밑으로 숨긴 채로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착하네. 이제 가서 집안일이나 해. 은혜는 서재를 나와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약을 뱉어내고 변기에 버렸죠. 이런 식으로 언니를 약물 중독자로 만들려고 했구나. 은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서재 열쇠가 어디 있는지, 금고는 어디 있는지, CC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했죠. 오후에 은혜는 언니 방에서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일기장을 펼쳐보니 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늘도 시어머니께 국이 싱겁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 2023년 11월 3일 준호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며 나를 때렸다. 갈비뼈가 너무 아프다. 2023년 12월 1일 임신했다. 너무 기쁘다. 이제 모든 게 나아질까? 2023년 12월 7일 아기가 없어졌다. 약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언니가 겪은 고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은혜는 재빨리 일기장을 숨기고 돌아섰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그런 건 가정부가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네? 뭐가요? 응, 뭐랄까. 예전보다 당당해 보인다고 할까. 은혜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미영이 은혜 주위를 빙빙 돌며 관찰했습니다. 정말? 왠지 다른 사람 같단 말이지. 미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은혜는 위기를 느끼고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 은혜는 다시 완벽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강명숙도 준호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요리가 제법이네.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강명숙의 칭찬 아닌 칭찬에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 후 은혜는 거실에서 가족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다음 주 재단 창립 기념식에 오신대요. 준호의 말에 강명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모양새가 있어야 하니까 은주를 데려가야 해. 은주 잘 만들어놔.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교육시켜 놓을게요. 은혜는 만들어 교육이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에게 언니는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준호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야. 은혜는 이번에도 능숙하게 약을 숨겼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은혜는 약을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니를 무력화시켰구나. 하지만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 은혜는 침대에 누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이 집의 비밀을 더 파헤쳐야 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서재에 숨겨둔 서류들 그리고 금고 안의 내용물들을 확인해야 했죠.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이 내 정체를 의심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해. 은혜는 결의를 다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혜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을 이용해 준호의 서재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죠.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의 결혼 사진도 있었는데 행복해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은혜는 어제 관찰해둔 대로 화분 밑에서 예비 열쇠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은주 계획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죠. 1단계 정신적 압박을 통한 의존도 증가. 2단계 약물 투여로 판단력 저하. 3단계 정신병원 입원 기록 조작. 4단계 법정 무능력자 선고. 5단계 재산 관리권 이전. 6단계 사고사 위장. 디테일하게 써있는 서류를 보고 은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래쪽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세금 회피용으로 넘긴 은주 명의 재산 523억. 은주가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
보험금 추가 수령 가능. 은혜는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문 뒤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집사 김 씨였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 후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사모님, 김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집사님, 역시 여기 계셨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 집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은 사모님이 겪는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은혜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것일까? 제가 30년간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제 가족이 있어서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김 집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건 대표님 금고 열쇠입니다. 금고 안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비밀번호는 031호입니다. 왜 이걸 저에게? 오늘 작은 사모님이 평소와 다르게 강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정도면 맞서실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제 딸도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사모님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 집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통장 여러 개, 총액 1247억.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준 돈의 리스트. 병원과 짜고 의료 기록을 조작한 증거. USB였습니다. 은혜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언니가 알몸으로 울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에는 더 많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은주를 때리는 장면, 강명숙이 은주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장면, 미영이 은주의 옷을 찢는 장면. CCTV를 지운다고 했는데 왜 이런 영상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은주를 협박하기 위해 일부러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소나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은혜는 모든 자료를 자신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증거는 확보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은혜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명숙과 준호, 미영이 모두 은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준호의 질문에 은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간 적 없는데요. CCTV에 내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게 찍혔어. 아, 물 마시러 주방에 갔었어요. 목이 말라서. 그래? 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너 정말 이상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요리도 잘하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강명숙이 날카로운 눈으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너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은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연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때 은혜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왜 그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배가. 갑자기. 은혜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일부러 구토 소리를 내며 시간을 벌었죠. 잠시 후 창백한 얼굴로 돌아온 은혜를 보고 가족들의 의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아마 어제 먹은 게 잘못됐나 봐요. 약 먹었어? 네, 어제 주신 약 다 먹었어요. 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이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날 밤 김 집사는 또 다른 USB를 건넸습니다. 재단 비리 자료입니다. 비자금, 횡령, 뇌물,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 집사가 떠난 후 은혜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생겼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였죠.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일, 그날이 결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새벽 3시 은혜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강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은주가 이상해요. 확실히 이상하긴 해.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은주 몸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어요. 왼쪽 허벅지 안쪽에 화상 자국이. 바로 확인해 봐. 은혜는 숨이 조여왔습니다. 언니 몸에 있는 화상 자국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일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은혜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확인하러 오면. 은혜는 재빨리 방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뒤에 숨겨둔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문 열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옷 갈아입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열어. 쾅쾅.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은혜는 서둘러 USB와 서류들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방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강명숙도 뒤따라 들어왔죠. 내가 정말 은주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옷 내려서 왼쪽 허벅지에 화상 자국 보여줘. 준호가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새벽에 갑자기. 닥치고 보여줘. 준호가 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혜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 마세요. 역시 이상해. 은주라면 이렇게 저항하지 않아. 강명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거부해? 준호가 다시 은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준호가 주먹을 휘둘렀고 은혜는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서는 계속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호가 무시하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받아봐.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급한 일일 거야. 강명숙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회사 자금이 동결됐다고. 강명숙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면서 갑자기 비자금 의혹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고. 준호가 다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가야 해요. 변호사들도 다 소집하고. 어떻게 새벽에 갑자기.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은혜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은주 너는 내일 재단 창립 기념식 끝나고 보자. 준호가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강명숙도 따라 나가며 은혜를 노려봤습니다. 두 사람이 급하게 나간 후 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혜는 재빨리 숨겨둔 자료들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은혜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확실히 끝내세요. 자신을 돕고 있는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식 당일 아침, 은혜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마친 모습은 영락없는 은주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로 모든 악몽이 끝날 거야. 은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정재계 인사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실수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거실에는 강명숙과 미영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어머니, 준호 씨는요? 회사에서 일 처리가 이제 끝났다고 연회장으로 바로 올 거야. 늦으면 안 되니 미리 가서 준비해야 한다. 서둘러. 강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김재영 변호사와는 이미 모든 것을 상의했고 경찰도 행사장 곳곳에 잠복하여 대기하고 있었죠.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 기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준호 전무님, 이쪽 봐주세요. 강명숙 여사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호는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고 강명숙도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는 그들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에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릴 거야.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무대에는 최준호 재단 창립 5주년 여성과 아동의 희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것들. 은혜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강 여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네요. 여기저기서 인사가 오갔습니다. 은혜는 준호 옆에 서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재영 변호사였습니다. 멀리서 눈이 마주치자 김 변호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였죠.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준호 가족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로 쟁쟁한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유명 의사, 검사장까지. 오늘 이 사람들이 모두 목격자가 될 거야.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최준호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은혜는 가방 속 리모컨을 만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호 재단 창립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최준호 재단 이사장이신 최준호 전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능숙한 걸음걸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며 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호입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작은 뜻으로 시작한 저희 재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은혜는 준호의 위선적인 연설을 들으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매년 1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9.8 또한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765 무엇보다 저희는 투명하고 깨끗한 재단 운영을 자랑합니다. 단 한 푼의 비리도 없이 모든 후원금이 온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432 앞으로도 저희 최준호 재단은 1. 은혜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준호의 홍보 영상이 꺼지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은주 그년 약 먹이는 건 잘 되고 있어? 스피커에서 강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매일 저녁 수면제와 정신과 약을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저게 무슨.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좋아. 정신병원 쪽은 준비됐고? 네. 원장이랑 이미 얘기 끝났습니다. 언제든 입원시킬 수 있어요. 그럼 서둘러. 은주 명의 재산 빨리 정리해야지. 523억이나 되잖아. 3일 전 준호 서재에 설치해둔 도청장치로 녹음해둔 파일이었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CCTV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준호가 은주를 때리는 장면이었죠.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은주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준호가 쓰러진 은주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사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어떻게 저럴 수가. 그때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은주의 배를 발로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 누가 나으랬어? 내 허락도 없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주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지며 몇몇 여성들은 눈을 가렸습니다. 끄라고. 당장 꺼. 준호가 무대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스크린을 끌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 조명 기사들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은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주야, 뭐 하는 거야? 앉아. 강명숙이 은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혜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야, 당장 멈춰. 준호가 소리쳤지만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은혜는 준호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려가. 준호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은혜는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은주가 아닙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한은주의 쌍둥이 동생 정은혜입니다. 뭐라고? 준호와 강명숙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제 언니 한은주는 지금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간 이 집에서 당한 끔찍한 학대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 망가졌습니다. 은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팔과 다리의 타박상은 셀 수도 없고, 그리고 약물 중독 증상. 기자들이 더욱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준호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은혜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은혜가 다시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은주 계획서. 1단계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학대. 2단계 약물 투여로 정신상태 악화. 3단계 정신병원 강제 입원. 4단계 법정 무능력자 선고. 5단계 재산 관리권 이전. 6단계 사고사로 위장하여 제거. 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준호가 발버둥쳤습니다. 조작이라고. 이건 당신이 직접 쓴 거잖아. 여러분, 필적 감정도 이미 받았습니다. 은혜가 감정서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은혜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최준호 재단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자금 1247억, 정치인 뇌물 리스트, 병원과의 불법 거래. 당장 멈춰.
준호가 은혜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지만 은혜는 간호장교 시절 배운 호신술로 가볍게 피한 후 준호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으악! 준호가 무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보셨죠? 이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공개석상에서도 이러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때 강명숙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다 꾸민 일이에요. 그래요. 은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꾸민 일인가요? 다시 영상이 재생되며 강명숙이 은주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고아원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 명예에 먹칠하려고. 강명숙이 은주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저건. 강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최미영 씨. 은혜가 객석에 미영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도 빠질 수 없죠. 화면에 미영이 은주의 옷을 찢고 화장품을 버리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못생겨서 우리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거야.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언니는 3년간 지옥을 살았습니다.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약물에 중독되어 가면서도 도망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들이 경찰서장, 병원장, 심지어 판사들까지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곳곳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준호, 강명숙, 최미영. 상해에 감금, 약물 강제 투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건 우리 돈이에요. 세금 때문에 잠시 넘긴 것뿐이라고요. 강명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걸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경찰들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은혜 씨,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경찰 간부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제 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비리에 연루된 분들이 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기자들은 은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정은혜 씨,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나요? 언니의 상태는 어떤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는 안전하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준호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끝나지 않았어. 내가 누군지 알아. 최고의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당신 변호사도 비리로 연행됐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김재영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은주 씨와 정은혜 씨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준호 씨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은혜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언니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려는 은혜에게 김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제 작은 사모님 편안해지시겠어요. 김 집사님 덕분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이제야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지만 은혜는 나중에 언니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은혜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안전해.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야.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이제 곧 만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언니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은혜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언니를 찾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은주는 동생을 보자마자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은혜야. 두 자매는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멍들은 사라졌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언니, 많이 좋아졌네? 응. 여기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있어. 무엇보다 이제 안전하다는 게 너무 좋아.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 준호는 징역 15년, 시어머니는 12년, 미영이는 8년 구형됐어. 아마 그대로 선고될 거야. 은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언니는 정말 천사야. 아니야. 내가 진짜 천사지. 나를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은혜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잖아. 언니의 고통은 내 고통이었어. 언니, 가진 돈으로 뭐 할 거야?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거 하자. 기억나? 어릴 때 고아원에서 약속했잖아. 쉼터? 응. 나 같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곳. 은혜야, 같이 하자. 은혜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의료 지원을 맡을게. 6개월 후 서울 근교의 희망의 집이라는 여성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주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 저는 지옥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중 속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주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도 나란히 서서 언니를 지지했습니다. 쉼터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주는 직접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은혜는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을 연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쉼터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가끔은 꿈 같아.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언니가 강해서 가능했던 거야. 아니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고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던 거야. 은주는 동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내 집 문을 두드릴 때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해. 언니.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은 있다는 걸. 은혜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지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석양이 두 자매를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같은 얼굴,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희망의 집은 전국에 5개 지부를 둔 큰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은주는 한국 여성인권상을 수상했고 은혜는 의료봉사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은주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한 모든 여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구해준 제 동생 은혜의 것입니다. 청중 속에서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언니, 우리 참 멀리 왔다. 그러게.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앞으로도 함께 가자. 당연하지. 우리는 영원한 쌍둥이니까. 어둠을 이겨낸 자매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별이 빛나는 밤 두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님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